오늘은 아마가오 지역에 왔는데요. 첫 컨텐츠 사실은 하나를 더 찍었었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폐기하고 이거를 첫 번째 컨텐츠로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제가 바이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면서 이 코스가, 오늘의 코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첫 번째 여행으로 잡았고요. 여기는 이제 아머가오 지역인데요. 아머강 근처에 계곡이 있는 산이에요. 알프스 지역이에요. 오버 아머가오 지역은 여기 해발이 800m 조금 넘어요. 840m, 837m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아무튼 산에 둘러싸인 분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에탈수도원이랑 린더호프 성을 갈 건데요. 사실 막 엄청 한국 여행객들한테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른은 굉장히 중요한 수도원이고, 영적으로도 내지는 뭐 관광 자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방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얽힌 역사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린더호프 성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노이슈반슈타인 성, 필센에 있는 백조의 성, 그걸 지은 루드비히 2세 왕이 지은 이제 3개의 성이 있어요. 시리즈 3개가 있는데 린더호프 성, 헤렌킴제 성, 이제 노이슈반슈타인 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이고, 실제로 왕이 살아 생전에 최초 유일하게 왕궁에서 실제로 살았던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에탈수도원이랑 린더호프 성이랑 이렇게 들러보는 코스로 하겠습니다. 작은 마을인 오버라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스로 갈아타고 에탈수도원으로 갈 거예요. 에탈수도원에 가는 길은 뮌헨에서 갈미슈팔텐킬헨에 가서 똑같은 9606 버스를 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오버라우로 왔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 제목을 오버 아머가우라고 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금 간 에탈수도원이나 린더호프를 오버 아머가우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사실 여기는 아머가우 지역이고요. 오버 아머가우는 그 안에 있는 한 지역, 한 도시예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그곳을 들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버 아머가우로 정했습니다. 지금 가는 에탈수도원은 약 해발 870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계곡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왼쪽을 보시면 목공의 집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산지다 보니까 나무가 많아서 목공이가 유명해요. 우리도 이번에 좀만 내려야 되겠다. 자, 이제 저 문을 통과하면 수도원 영내인데요. 저는 이 에탈수도원을 약 12년 전에 처음 방문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정말 웅장한 바로크식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 지역이 오늘은 굉장히 맑은 편인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요, 평소에. 그래서 이 웅장한 건물이 산속에서 안개에 둘러싸여 있는데 정말 신비롭게 느껴졌거든요. 에탈수도원은 1330년에
베네딕토회 수도원으로 설립됐어요. 베네딕토회는 기도하고 일하라가 모토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 수도사들은 그때도 지금도 이제 일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도 양조장, 농장, 학교, 필사하는 곳, 뭐 굉장히 많은 일터가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속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당에 들어가 보기 전에 이 수도원의 역사를 가볍게 짚고 넘어갈까 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에텔 수도원이 1330년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루드비히 4세라는 왕이었는데요. 황제였죠. 근데 이 사람이 바이에른 출신이었어요.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거는 교황에게서 관을 받아야 황제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독일 왕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제후들한테 왕으로 인정을 받아도 교황으로부터 관을 받지 못하면 황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드비히 4세는 이걸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기는 특히 황제와 교황 사이에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하던 시기였거든요. 성직자 서임권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교황은 제국의 황제를 임명할 권한은 자기한테서 나온다고 주장을 했고, 루드비히 4세는 황제권은 제후들이 선출한 것만으로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황은 화가 나겠죠? 그때 당시 교황은 요한 22세라는 교황이었는데 이제 황제를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루드비히는 아 그래? 좋아. 그럼 나는 교황의 승인 없이 황제로 즉위하겠어. 이렇게 결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루드비히 4세는 1328년에 군대를 끌고 로마로 가버리죠. 그때 마침 교황이 로마에 없고 아비뇽에 있었어요. 그 틈을 타가지고 루드비히 4세가 이제 피사 대주교를 불러가지고 황제관을 받고 자기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정말 교황권에 대한 도전이자 독립선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황제의 권위는 세속 권력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 이 황제의 이야기는 알겠어. 근데 이 이야기가 에탈 수도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이제 슬슬. 이 원정 중에 이제 루드비히 4세가 아까 피사 대주교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사에 들렀어요. 거기서 이제 작은 성모 마리아상, 그나덴빌드라고 하는 그걸 얻었어요. 이게 전설에 의하면 그 이제 루드비히 4세의 즉위를 축복하는 아주 신성한 상징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 루드비히 4세가 이 조각상을 바이에른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주 고이고이 간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서 쭉 올라오잖아요. 요 지금 요 에탈 지역 바로 아래에 파르텐키르헨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루드비히 4세가 이제 휴식을 취하다가 아 내가 무사히 바이에른까지 돌아오게 한 이 신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념으로 여기다 수도원을 세워야 되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그 선택한 지역이 바로 여기 이 에탈 지역입니다. 수도원이 위치한 아머 계곡은 산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이지만 한편으로는 미텐발드, 가르미슈, 오버 아머가우 등을 지나는 되게 여러 교통로가 만나는 중심점이기도 해요. 즉 운동적이면서도 중심적인 공간성을 지닌 곳이에요. 루드비히는 이런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서 수도원을 하늘의 은총이 닿는 고요한 성소이자 황제권의 상징적 중심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적인 이유 말고도 저기 제가 줌을 많이 당겨서 보여드리는 파란 바탕의 그림 보이시나요? 거기 보시면 말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루드비히가 이 앞을 지날 때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황제가 아 이곳이 하늘이 내게 수도원 자리를 점지해 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곳에다 지었대요. 이제 성당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얀색과 금빛이 섞인 내부가 눈에 들어오죠. 조용하지만 화려하고 공간이 위로 확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모습은 18세기 중반에 재건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고 원래 수도원이 세워졌던 무렵에는 고딕 양식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양이었대요. 그런데 1744년에 큰 불이 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밝고 장식적인 로코코 바로크 양식으로 다시 지어졌어요. 중앙의 큰 둥근 천장, 돔은 이 공간의 중심이자 상징이에요. 보시면 12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의 12 제자를 의미하고요. 도움을 올려다 보면 화려한 그림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프레스코화는 요한 야콥 차일러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차일러는 이 도움으로 영원의 창문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림을 보시면 하늘 위에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모여서 하느님의 위대함을 찬미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은 창문과 색채를 통해서 열린 하늘과 그 안으로 빛이 흘러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단순 예술적인 그림이 아니고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정면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크고 장엄한 중앙제대예요. 성당 전체 구조가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자 및 모든 구조물들이 이 제대를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즉 제대 그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상징하는 거죠. 제대 뒤쪽에는 커다란 제단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 제단 하나는 에탈 스토원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데 이 그림은 마틴 크놀러라는 화가가 그린 마리아의 승천이라는 작품이에요.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성모 마리아를 천사들이 감싸고 있고 그 아래 지상에서 신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은 그냥 미적인 장식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성당에서는 매년 8월 15일 마리아 히멜파트 성모 승천 대축일에 이 장면을 중심으로 미사가 열린대요. 그림 바로 아래에는 작은 성모상이 있어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루드위 4세가 피사에서 가지고 온 바로 그 성모상이에요. 이 성모상은 숱한 기적을 일으켰다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에탈 수도원이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어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우아한 형태의 구회실 사이에 한 사람의 흉상이 보여요. 이분은 루퍼트 마이어라는 신부님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재에 공개적으로 저항했던 인물이에요. 이분은 설교 중에도 히틀러 정책을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체포되어서 감옥과 수용소로 오갔대요. 전쟁 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 풀려나긴 했는데 그런 그분을 받아들여서 안식처를 제공한 곳이 바로 에탈스토원이었어요. 에탈스토원은 나치 시기에 정부 감시를 받으면서도 양심과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역시 여행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기념품을 사는 거죠. 여기 오른쪽을 보면 수도원 상점이 있는데요. 수도원인 만큼 다양한 성물, 십자가, 묵주 이런 것도 많이 팔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먹을 것을 파는 곳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수도원에서 직접 만든 아니면 인근 농가에서 제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거는 에탈 수도원 맥주예요. 이 맥주는 1609년부터 수도원 양조장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라서 클러스터 비어라고 불리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레스, 에탈러 헬, 둥켈, 그리고 복비어가 있어요. 대부분 바이른 양조장이 다 그렇기는 하지만 에탈 맥주도 맥주 순수령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사실 저는 미각이 굉장히 둔한 편이라 구분을 잘 못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평가로는 깔끔하면서도 깊고 그리고 알프스의 물을 사용해서 부드럽다고들 합니다. 보통 이런 지역 맥주는 그 인근에서만 마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지에서 꼭 드셔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이 에탈 맥주도 보통 이 지역에서만 마실 수 있으니까 꼭 체험해보세요. 저도 점심시간 때 마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진열된 이 병들, 에탈스토원 리큐르예요. 이 리큐르들은 수도사들이 직접 만든 전통주인데 원래 수도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약초를 연구해서 약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허브를 술에 우려낸 약용 리큐르가 발전했어요. 종류는 모두 4개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병으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되게 편해요. 좋아요. 일단 뭐가 뭔지 알아야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에탈 클러스터 비터고요. 이름처럼 쌉쌀한 맛이 특징이고
다양한 허브를 천천히 우려내서 만든 리큐르를 해요. 알코올 도수는 45도라서 꽤 높긴 한데 식사 후에 한 모금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요거 다음 노란색 병은 클러스터 리큐르 겔프인데요. 이거는 수도원에서 딴 꿀 그리고 사프란이 들어있어서 향긋하고 달콤해요. 차게해서 디저트주로도 많이 마신대요. 그리고 초록색 병, 요거는 클러스터 리큐르 그루인인데 요게 에탈 수도원의 가장 전통적인 리큐르예요. 이게 쌉쌀한 약초 맛이 나고 굳이 비교하자면 좀 고급스러운 예거마스터 느낌? 그런데 허브 향과 깔끔함을 곁들인 이건 피로 완화나 소화 촉진에 좋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델베아레 리큐르, 이거 블루베리 리큐르예요. 이건 그냥 새콤달콤한 그냥 맛있어서 마시는 리큐르라서 가볍게 도전해 보시기 좋을 거예요. 많은 수도원들이 이런 수도원에서 생산한 리큐르를 팔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다양한 수도원의 제품들을 맛보긴 했는데 에탈 수도원의 제품들이 질이 되게 좋은 편이라 저는 자주 사요. 이 외에도 다양한 허브차나 꿀, 아니면 향초 뭐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요? 아무래도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식당의 선택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제 기준에서 제일 음식이 맛있었던 클러스터 가스토프로 갈 거예요. 네, 에탈 수도원을 둘러보고 이제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메뉴는 제가 먹방은 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맛있게 먹지를 못하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넌 참 음식을 행복하지 않게 먹는다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먹방은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음식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오늘 저희가 먹은 음식은 이 돼지고기 구이 그리고 농부의 진수성찬이라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워크라우트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 이렇게 곁들여져 나오고요. 큰애들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젠멜 큰애들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큰애들이에요. 노란 거 요거는 일반 큰애들, 그리고 저기 하얗게 약간 둥글둥글 큰 거는 젠멜 큰애들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가 나왔고 그리고 돼지고기 바삭하게 구운 거. 그리고 오늘 동생이 와 있어가지고 같이 왔는데 동생은 이제 농부의 진수성찬이라는 요리를 시켰는데 뭘까 좀 궁금했어요. 요리가 제목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세지도 나오고 이렇게 햄 구이도 나오고 그리고 돼지고기 구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익히 아시다시피 독일은 맥주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바이에른 지역은 특히 맥주 종주국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자신하는 만큼 양조장이 굉장히 작은 마을마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금 에탈 수도원 옆에 있는 에탈 호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탈 맥주를 시켜봤습니다. 요거는 에탈 둔클레스 비어인데요. 저는 원래 헬레스를 먹는 주이긴 한데 이 집 보니까 저거 파스가 뭐지? 그 생맥주가 헬레스가 없고 이거 둔클 흑맥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생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시켜봤고요. 맛있어요. 제가 흑맥주를 먹긴 먹지만 이게 좀 텁텁한 맛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되게 맑아요. 흑맥주인데도 색깔도 보시면은 되게 맑은 편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짜잔. 근데 아무튼 요 수도원은 그렇게 지어져가지고 1330년도에 지어져가지고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불이 많이 났어요. 불이 2번이나 나가지고 처음에는 고딩 양식으로 지어졌겠죠. 고딩 양식으로 1300년대니까 고딩 양식으로 지어졌다가 화재가 2번이나 나는 바람에 현재의 형태의 바로크 형식으로 좀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1700년대에 이제 황제가 지은 수도원이니까 힘이 많이 컸어요. 이제 권력이 많이 컸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이제 중세는 기사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수도사들이 교육을 담당했고 그래서 여기에 기사 아카데미가 생겼고 수도원들이 필사하는 곳을 이제 만들면서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교육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바이에른에서.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 이제 18세기가 되면은
그 세속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바이에른의 모든 수도원들이 1803년에 세속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독일어로 세쿨라리시어룽이라고 하는 세속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때가 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점령하면서 종교가 많이 몰락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왕권도 많이 약화되고 종교권도 많이 약화가 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쳐들어오고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프랑스 군이 독일의 서쪽 지역 라인강 유역을 점령을 해서 이제 막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뭐 귀족들이나 영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황제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제 영토를 뺏겼습니다. 이걸 누가 보상해 줍니까? 나라를 못 지킨 당신 잘못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는 자기 권위가 무너지니까 뭔가 방안을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하게 된 게 뭐냐면은 제국 대사회의라고 하는 1803년에 열린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종교 건물, 종교 영토, 종교 시설물 모든 것들을 다 환수를 해서 국가재산으로 환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수도원이나 아니면 교회나 가지고 있던 그 영토를 그 땅을 뺏긴 영주들이나 귀족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사실 바이에른은 나폴레옹의 최대 수혜자예요. 그때 나폴레옹 전쟁하고 이럴 때 프랑스 편으로 싹 옮겨 붙으면서 이제 영토도 정말 많이 얻었고요. 그때 왕정 국가로 변신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에른은 사실은 자기들은 잃은 게 거의 없었는데 요걸 이제 본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자기들도 세속화를 같이 한 거예요. 1803년에. 그러면서 이제 바이에른 내에 있는 모든 카톨릭, 개신교도 있었지만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재산을 다 환수를 해버려요. 당연히 에트랄 수도원도 그냥 카톨릭 수도원이니까 왕이 지었을 뿐이지 베네딕트 수도원이거든요. 왕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몰수당해서 황제의 아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교육시설로 사용되고 그냥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권이 무너지고 이제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1900년대가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근처에 베네딕트 수도원 본산이 있어요. 샤이언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바이에른 왕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도원이거든요. 바이에른 왕가의 조상, 그러니까 바이에른 가문을 세운 조상이 만든 가족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바이에른의 베네딕트 수도회 본산이에요. 거기는 이제 힘을 제일 먼저 되찾았어요. 세속화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 멋진 수도원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해가지고 어떤 남작인가? 이름은 어떤 남작이 이 부지랑 여기를 다 사들여요. 개인 돈으로 사들여가지고 샤이언 수도회에 넘겨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여기를 사와가지고 다시 재건을 하고 수도원을 다시 부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형식이 됐어요. 지금 여기 수도원에는 아까 우리가 여기 수도원 가게 독경을 했지만 양조장도 있고 증류주장도 있고 호텔도 지금 제가 밥 먹은 여기 호텔도 있고 그리고 여기 꿀 양봉장도 있고요. 농사 짓는 농지도 있고 외양간 뭐 5만 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수도원들은 여기서 자급자족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모든 자급자족 문화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원 가게에 가시면 아까 보셨듯이 지역 특산물도 팔고 있고 양봉장 꿀, 치즈, 허브티 그리고 리큐르, 맥주 이런 걸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지금 얼마나 다시 부흥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역사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도 어려우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빼먹었는데 여기가 왜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 17세기에 솔직히 기사 아카데미라는 것만으로는 그냥 굉장히 수요가 적죠. 공급은 있지만 어차피 기사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상 신분이 돼야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여기가 교육 중심지긴 하지만 막 이렇게 부흥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이게 처음에 루드빅 4세가 마리아 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 안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 기도를 하면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병이 낫고 뭐 모두가 건강해지고 복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유명한 순례지가 된 거예요. 마침 이렇게 알프스도 있죠. 만약에 산티아고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를 거쳐서 가게 돼요, 독일인들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례 루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이제 경제적인 뭐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장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 지역의 경제의 부흥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린더호프 성으로 떠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